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소방학개론을 책임질 강다나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제가 직접 만든 모의고사를 통해서 문제풀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나는 모의고사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이메일 하나 남겨주시면 그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의고사는 전부 다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문항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얼음 1kg이 가열되는 동안의 온도 변화를 시간 온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 그래프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얼음 1kg이 가열됐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에너지를 가해줬다라는 의미겠죠. 지금 밑에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은 얼음부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는 점이 0도씨, 끓는 점이 100도씨이니까 그 이하는 고체 상태고, 그리고 중간엔 액체, 그리고 끓는 점 이후부터는 기체 상태, 즉 수증기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지문은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지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구간 가에서는 증발 잠열값으로 539kcal를 흡수한다. 우리 가번 구간은 고체 상태로 얼음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때는 온도의 변화가 있는 열량, 우리 무슨 열량? 현열값. 그래서 현열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소요되는 열량을 구하시려면 우리는 얼음의 비열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얼음의 비열은 0.5였죠. 근데 지금은 잠열이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번을 바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간 나에서는요. 여기에서는 일단 고체에서 액체로 넘어가는 융해,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는 온도 변화 없이 상태 변화에 따른 열량값, 융해 잠열값을 알고 계셔야지 풀 수 있습니다. 융해 잠열은 80kcal/kg입니다. 근데 지금은 얼음이 1kg이 가열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1kg 마저 곱해주시면 아, 얘는 80kcal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구간 다에서는 현열값으로 100kcal를 흡수한다. 우리 구간 다에서는 물의 상태로 이제 변화한 거죠. 그럼 여기서 소요되는 열량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현열값을 구해주시고요. 현열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물에 대한 비열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1kcal/kg 도시, 물의 비열 1 기억해 주시고 곱하기 1kg이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그리고 온도차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온도차는 100도씨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 딱 100-0, 100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kcal 이렇게 해서 소요되는 열량값을 구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3번 지문까지 맞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마지막은 구간 나에서는 우리 기화 잠열값으로 539kcal를 흡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라번에서는 지금 마찬가지로 온도 변화가 없이 상태 변화하는데 소요되는 열, 우리 얘를 잠열이라고 했고 기화 상태이기 때문에 기화 잠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화 잠열은 539kcal/kg으로 쓸 수가 있었으니까 1kg 곱해주시면 539kcal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번 지문까지 모두 다 맞죠? 정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결론적으로 가번은 열량을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 아까 전에 힌트를 하나 드리긴 했습니다. 여기서는 얼음에 대한 비열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했었죠. 얼음의 비열은 0.5kcal/kg 도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1kg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지금 보니까 온도 차가 딱 20만큼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20도 적어주시면 끝이에요. 그러면 0.5 곱하기 20이니까 아, 얘는 10이네요. 10kcal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여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 그럼 여기에서 마번에서 여기서 소요되는 열량은 몇이냐라고 물어보면 똑같이 적용하시면 되겠죠. 온도 변화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현열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증기에 대한 비열을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곱하기 질량과 그리고 온도 차를 가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수증기의 경우에는 살짝씩 우리 비열값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에서 줄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다음 중 구획실 화재의 현상에 관하여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먼저 구획실 화재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 건물에 밀폐된 실 안에서의 화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화 구조의 화재 성상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지문부터 가서 볼게요. 플레임 오버는 화염 선단의 부분이 주변 공간으로 확대가 되며, 사실 플레임 오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염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현상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벽 혹은 복도까지 확대가 되는 현상들을 의미를 하는 건데, 우리 무슨 전조 현상이라고요? 백드래프트가 아니라 플래시오버의 전조 현상이다. 그래서 1번 부분이 뒤에가 틀렸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플래시오버의 전조 현상은 이렇듯 플레임오버 말고도 하나가 더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롤오버라고 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장기에서 플레임오버와 그리고 롤오버가 일어났다 그러면 플래시오버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였죠. 롤오버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화염 자체가 공 모양으로 굽이치는 현상들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의 전조 현상을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플래시오버는 천장 재료보다 벽이나 바닥의 재료에 영향을 받는다. 플래시오버는 일단 천장 재료에 훨씬 더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 플래시오버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량의 복사열이었죠. 이 실 안에 복사열이 가득 차기 위해서는, 열의 전달이 가득 차기 위해서는 천장의 재료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화염이 확대가 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벽이나 바닥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플레임 오버 라고 쓰여 있어야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플레임 오버는 천장 재료보다 벽이나 바닥의 재료에 영향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구부 틈새로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현상은 플래시오버의 전조 현상이다. 우리 개구부 아래로 막 이제 틈새로 공기가 빨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이 안에, 구획된 실 안에서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산소 공급이 모자르기 때문에 훈소 상태로 지금 화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화재가 끝 이렇게 소멸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해서 연소를 하고 있는데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산소를 끄집어 오려고 하는 힘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안에는 이미 훈소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문을 확 열었다. 그러면 급격하게 다량의 산소가 유입이 되면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이 현상이 백드래프트 현상이었죠. 그래서 플래시오버가 아니라 백드래프트의 전조 현상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사실 지금 전부 다 걸러졌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될 겁니다. 4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오버는 다량의 복사열에 의하여 원인 맞고요. 발생하는 연소 현상이다. 우리 폭발적인 연소 현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반면 백드래프트는 급격한 산소 공급으로 인하여 얘도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산소가 유입되면서 일어나는 거고 발생할 수 있는 폭발 현상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플래시오버는 연소 현상이고 백드래프트는 폭발 현상이 맞는지 기억하시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이 두 현상에서 충격파를 가지고 있는 현상, 어떤 현상이라고요? 그쵸, 백드래프트 현상이다. 그래서 백드래프트만 이 폭발 현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도로는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3번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화재 성상 중 열 방출 속도가 급증하는 단계를 고르시오. 우리 건축물 화재라고 했을 때에는 단계 쭉 나와 있죠. 초기, 성장기, 최성기, 감쇄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시간과 온도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초기 부분은 쭉 올라가고 성장기, 그다음 최성기, 감쇄기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얘를 왜 그려놨냐? 지금은 최고 온도는 당연히 성장기가 되겠죠. 성장기에서 살짝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최고 온도는 성장기에서 볼 수가 있지만 우리 방출
속도는 어디에서 급증한다고요? 여기서 제일 가파르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기에서 가장 빠르게 급증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몇 번이에요? 정답 2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플래시오버는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성장기 직후 그리고 최성기 직전에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여기가 플래시오버가 일어나야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4번 문항입니다. 보기는 방화벽의 기준이다.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수치로 옳은 것은, 자, 방화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해야 되는 기준이에요? 우리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에다가 해야 되는 기준이었죠. 특히나 이 방화벽이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내화 구조가 아니라 목조 건축물에서 해야 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1000 이상의 목조 건축물은 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면적 1000 이상의 내화 건축물은요? 네, 똑같이 1000 이상인 내화 건축물에는 우리 방화 구획을 해버릴 겁니다. 이 방화 구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화 구조의 벽 또는 바닥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지만 방화문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셔터도 포함해서 구획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방화 구획은 우리가 층별로, 용도별로, 그리고 바닥 면적별로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기준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방화벽에 대한 기준은요, 지금 2번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우리 B가 무슨 수치가 들어가야 되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획된 바닥 면적의 합계는 우리가 그대로 1000 미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1000 미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방화벽을 구획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화벽의 기준에서는 내화 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방화벽을 안에다가 꽂아가지고 만들 건데 이 벽 자체가 흐물하게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방화벽 자체는 홀로 설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위쪽 끝은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는 살짝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왜요? 불똥 튀는 거 방지하려고. 이 불똥이 튀어서 화재가 확대가 되는 현상을 우리가 비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듯 비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살짝 높이를 높여가지고 만들어줄 겁니다. 몇 센치요? 50cm. 그래서 0.5m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방화벽에 여기에 출입문을 이렇게 설치를 한대요. 그때는 너비 및 높이가 2.5m 이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해당 출입문에다가 60분 플러스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를 해서 구획을 견고하게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 지문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들어갈 수치로 여러분들은 옳은 것만을 체크해 주시면 되시고요. 또 하나 우리 말씀드릴 게 있는데 바로 뭐냐? 방화 구획이 있어서 우리 바닥 면적 구획에서는요. 1000 이상의 건축물의 바닥 면적 합계 1000 이하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살짝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점화원 종류가 다른 하나는 우리 점화원이라고 했을 때에는 기계적 점화원도 있었고요. 전기적 점화원, 화학적 점화원 등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찰 스파크 혹은 충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계적 점화원에 속했었죠. 그러면 마찰열도 그렇고 압축열 그렇고 충격열도 전부 다 기계열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찰 스파크도 기계열이라면서요. 그쵸? 마찰 스파크라고 해야지만 마찰에 의한 스파크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냥 스파크열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전기 스파크 있죠. 그 전기열 속합니다. 전기 스파크, 전기열. 따라서 스파크열이라고 하면은 전기열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아크열처럼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단락이 일어났을 때나 뭐 혹은 전기를 갑자기 생성했을 때나 이러한 전위차를 이용해서 타닥 하고 스파크가 일어나는 현상을 스파크열, 아크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또한 여기서 중요하게 출제될 수 있는 문제는 점화원이 될 수 없는 열입니다. 우리 점화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얘가 발열 반응이 아니고 흡열 반응일 때를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었죠. 우리 어떤 열이에요? 기화열. 두 번째, 융해열. 세 번째, 단열, 팽창. 이때의 열. 자, 우리 기화는 어떤 과정을 얘기하고 있나요? 액체에서 기체로 넘어갈 때의 이 상변이 과정을 기화라고 했습니다. 우리 물을 수증기로 바꾼다고 했을 때에는 주변 온도 어떻게 해요? 훅 낮춰주죠. 우리 에너지 가해야만 수증기로 넘어가는 거니까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기와 잠열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다. 열량에 소요되는 열량을 구하라고 했었잖아요. 아, 그래서 얘는 흡열 과정이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융해라고 하는 과정은 우리 고체에서 액체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얼음에서 물 대입해서 연상하시면 돼요. 얼음물은 차갑잖아요. 주변 온도 낮구나. 그래서 우리가 융해 잠열로서 소요되는 열량값을 구해놨었던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열, 팽창열. 우리 시스템 개가 있을 때 열의 입출입이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얘가 팽창을 했어요. 그럼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분자들의 충돌량이 감소되겠죠. 충돌량이 떨어진다 라고 하면 온도는 낮아지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흡열 과정들을 체크해 주시고 계신다면 충분히 점화원이 될 수 없는 열 체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